해안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습이 있잖아요. 늘 완벽하거든요. 아, 그렇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 옆에서 막 상쾌하게 웃으면서 달리는 그런 장면이요. 맞아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발음에 머릿결 흩날리면서 타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블로거들의 그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 3박 4일 종주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와, 이건 낭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 현실이죠. 네, 진짜 찢어진 바지에다가 불타오르는 허벅지, 그리고 막 통곡의 벽에 기다리는 치열한 생존 게임에 가깝더라고요. 환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아주 날것의 물리적 현실인 거죠. 저희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의 공식적인 여행기사부터 실제 종주를 뼈저리게 겪어온 얼큰이님이나 나리님 같은 블로거들의 생생한 후기, 그리고 자전거 대여업체의 세부 정보까지 싹 다 모아서 분석해봤잖아요. 네, 엄청난 데이터였죠. 보니까 이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렌터카 대신에 자전거로 제주도 한 바퀴 도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다들 로망이 있죠.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그 로망만 쫓다가는 진짜 1일차에 바로 비행기표 다시 끊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광고 속 상쾌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초보자도 고통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해킹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건 당연히 하드웨어, 즉 무엇을 탈 것인가 이거겠죠? 네, 자전거 여행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첫 번째 딜레마죠. 내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서 빌릴 것인가? 사실 은근히 내 자전거로 제주도를 달린다는 그 상징적인 로망이 있잖아요. 내 손때 묻은 장비랑 같이 달리는 느낌? 약간 그런 거요. 물론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자전거를 가져가려면요, 일단 동네 자전거 샵에 가서 아주 커다란 빈 중립박스를 구해야 해요. 아, 빈 박스요? 네. 그다음 육각 렌치로 페달이랑 핸들 앞바퀴를 다 직접 분해해서 그 박스 안에 헤트리스 하듯이 막 구겨 넣어야 합니다. 와, 잠깐만요. 자전거를 그냥 통째로 비행기에 실어주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죠. 수화물 규격에 맞춰야 하니까 다 분해해야 해요. 게다가 3, 4만 원 선의 특수 수화물 추가 요금이 왕복으로 또 발생하고요. 어휴, 벌써 피곤한데요? 진짜 문제는 제주 공항에 도착한 직후입니다. 그 무거운 박스를 낑낑대고 들고 이동해서 다시 공구 꺼내가지고 역순으로 조립해야 하거든요. 아, 도착하자마자 정비공이 돼야 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타고 온 그 거대한 빈 박스는 버릴 수도 없잖아요. 돌아갈 때 또 써야 하니까 여행 내내 어딘가에 돈 주고 보관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페달 밟기 전에 체력이 다 방전되는 기분이네요. 그래서 다들 현지 렌터를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바이크 트립 같은 대여점은 제주공항 게이트에서 걸어서 딱 5분 거리에 있다던데 네, 접근성이 엄청나죠.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렌탈샵 스펙을 보니까 대만 프로팀이 쓴다는 구스토 풀카본 로드 자전거나 엄청 비싼 프리미엄 전기 자전거를 빌려준다고 막 강조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이렇게 비싸고 거창한 전문가용 자전거를 초보자가 탈 필요가 있나요? 그냥 튼튼하고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퀴 2개 달리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요. 그게 바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자전거의 소재랑 스펙은 단순히 막 속도를 내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내 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아주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풀카본이라는 게 포뮬러 1 경주차에 쓰이는 아주 가볍고 탄성 높은 탄소 섬유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F1 경주차요? 네, 일반적인 철, 그러니까 크로몰리나 알루미늄 자전거가 13에서 15kg 정도 나간다면 풀카본 자전거는 10kg 내외밖에 안 나갑니다. 겨우 3에서 5kg 차이인데 그게 체감상 그렇게 큰가요? 등에 그냥 노트북 하나 더 맨 정도잖아요. 평지를 잠깐 동네에서 달릴 때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주도 해안도로처럼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진짜 끝없이 반복되는 200km 이상의 환경이잖아요. 아, 거리가 머니까. 네, 이 3kg의 쇳덩이를 내 근육의 힘만으로 수만 번 위로 들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 납니다. 게다가 고급 자전거는 구름성, 그러니까 바퀴가 한 번 굴러갈 때 지면 저항을 덜 받고 미끄러져 나가는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오, 구름성이라는 게 있군요. 맞아요. 페달을 한 번 밟았을 때 2m를 가느냐 아니면 쭉 밀고 나가서 3m를 가느냐의 차이죠.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비싼 자전거를 빌리는 건 내가 막 엄청난 속도광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내 한정된 체력이라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한다고 쳐도 승차감 안 좋고 고장나기 직전인 차보다 부드럽게 쫙쫙 잘 나가는 차를 타야 운전자가 덜 피곤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엔진이 내 두 다리라면 자전거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곧 내 몸에 대한 투자인 거죠. 자, 그럼 깃털처럼 가벼운 풀카본 자전거, 이 최고의 하드웨어를 구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완박한 기계 위에 올라타서 15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버텨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버텨줘야죠. 제가 블로거들 후기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진짜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그 안장통에 대한 묘사 보셨어요? 거의 뭐 공포영화 수준이던데요. 네, 안장통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전거 안장은 면적이 아주 좁잖아요. 근데 인간의 상체 무게 전체가 그 좁은 안장과 닿는 회음부와 엉덩뼈 두 지점에 완전 집중적으로 꽂히게 돼요.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그 상태로 계속 페달링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찰이 발생하니까 피부 밑조직이 짓눌리고 결국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안장에 3D 실리콘 젤 커버를 씌우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근데 제가 후기들 보면서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옷이에요. 옷이요? 자전거 의료 말씀이시죠? 네, 다들 엉덩이에 기저귀 찬 것처럼 두툼하게 패드가 달린 전용 바지, 그거 꼭 입으라고 하던데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그 디자인 진짜 너무 민망하잖아요. 막 엉툭티 같고 하하,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갈 때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냥 통풍 잘 되는 널널한 트레이닝복이나 쇠팬츠 입고 타면 안 되나요? 어유, 펄럭이는 트레이닝복 입고 자전거 타는 건요, 그냥 시한폭탄 달고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순히 멋이나 편안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물리적인 위험성 때문인가요? 네, 자전거 체인이랑 기어에는 엄청 끈적한 윤활유가 발라져 있고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잖아요. 통이 넓은 바지 밑단이 페달 밟다가 자칫 그 체인 틈으로 확 말려 들어가는 순간 바지 찢어지는 건 둘째치고 자전거가 그 자리에 급정거해버립니다. 헉, 바퀴가 멈춰버린다고요? 네, 그럼 탑승자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핸들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심각한 낙차 사고를 겪게 되는 거죠. 와, 세상에. 패션 챙기려다가 바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게다가 트레이닝복 같은 면 소재는 생리학적으로도 최악이에요. 면은 땀을 흡수하기만 할 뿐 밖으로 배출을 못하거든요. 젖은 수건을 몸에 두르고 달리는 셈이에요. 제주도의 그 강한 바닷바람 맞으면 젖은 천이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한여름에도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아, 땀이 식으면서 체온을 뺏어가는군요. 반면에 자전거 전용 의류는 땀을 즉시 기화시키고 몸에 딱 붙어서 공기 저항이랑 피부 마찰을 최소화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료 중에 피부 마찰 줄이려고 사타구니에 바셀린이나 전용 연고를 듬뿍 바른다는 그런 리얼한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네, 민망함은 잠깐이지만 피부 벗겨지는 고통은 3박 4일 내내 가니까요. 그리고 안장 높이 세팅도 중요한데 상체 각도가 45도 정도 되도록 푹 숙여야 체중이 팔이랑 엉덩이로 골고루 분산됩니다. 그렇군요. 인간이라는 엔진을 지키려면 옷차림도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외부 환경 막아주는 장치도 필수더라고요. 맞아요. 제주도 태양은 도심이랑 다르게 해안도로에 그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팔토시 라이딩 장갑은 필수입니다. 자외선 보호도 되지만 땀에 젖은 손이 핸들에서 휙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땅, 얼굴 다 덮는 쿨링 버프도 완전 생존 필수품입니다. 저는 이 생존 필수품 후기 중에서 제일 빵 터졌던 게 있어요. 비가 올 때 가방 방수가 안 되니까 어머님들 김장할 때 쓰시는 아주 커다란 김장 비닐 있잖아요. 아, 네, 김장 비닐. 그거로 배낭을 통째로 씌웠다는 꿀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왜 다들 등에 매는 배낭을 피하고 자전거에 주렁주렁 가방을 다는 걸까요? 그냥 백팩 편하게 매면 안 되나요? 중력이랑 하중 분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백팩은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이요? 네, 상체를 45도로 푹 숙인 상태에서 등에 5kg짜리 배낭을 메고 100km를 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하중이 고스란히 내 허리랑 어깨, 손목으로 다 쏠려버려요. 아, 진 눌리겠네요.
평제선은 어찌어찌 버틴다 쳐도 오르막길 만나는 순간 등 뒤에서 누가 나를 밑으로 쫙 잡아당기는 듯한 끔찍한 저항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핸들 앞에 다는 프론트 로더나 안장 밑에 다는 백로더 아니면 바퀴 양옆에 다는 패니어 같은 자전거 전용 가방을 쓰는 거군요. 무게 중심을 내 몸이 아니라 바퀴 쪽으로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짐 최소화하려고 옷도 기능성 의류 단 한 벌만 챙겨서 매일 숙소에서 빨아입으라는 팁도 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중력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효율적인 자전거 세팅 끝났고 몸을 보호할 장비도 완벽하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선에 섰는데 여기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엄격한 법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 방향법칙 말씀이시죠? 자료 보면 무조건 제주공항 근처 용두암에서 출발해서 이오테우 해변 쪽, 그러니까 서쪽을 향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원형으로 생긴 섬인데 굳이 왜 방향을 통제하는 걸까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막 벌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벌금은 안 내죠. 근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랑 섬 지형을 딱 결합해보면 그 이유가 아주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측 통행이잖아요. 네, 차들도 우측으로 다니죠. 자전거 도로 역시 자전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 제주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 자전거가 어디 위치하게 될까요? 도로 우측이니까 섬의 안쪽, 즉 내륙 쪽을 바라보면서 달리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내륙 쪽이라면 바다를 등지거나 차선 너머로 저 멀리서 바다를 겪는 길로 봐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우측 통행 원리상 자전거가 바다랑 가장 가까운 바깥쪽 차선을 타게 돼요. 파도 소리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시야 방해 없이 탁 트인 바다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와, 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근데 이게 경치 때문만은 아니죠? 네, 훨씬 더 중요한 안전이랑 동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해안도로 따라 가다 보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나 일주도로랑 수시로 만나게 되거든요. 시계 방향, 그러니까 섬 안쪽으로 달리다 보면 이 교차로들 지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요. 아, 길이 계속 끊기겠네요. 흐름도 끊기고 사고 위험도 훅 올라가죠. 하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바다에 바짝 붙어서 달리면 길을 건너야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오, 동선 교차점 자체를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는 진짜 똑똑한 루트 설계였군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 코스를 달리다 보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특별한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 국도종주 자전거길 인증 수첩이요? 네, 맞아요. 온라인에서 4,000원에 미리 살 수 있는데 다락심터나 송악산 같은 주요 거점마다 빨간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인증센터가 서 있잖아요. 거기에 수첩 밀어넣고 스탬프 쾅 찍는 거. 이거 후기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GPS로 다 기록이 되는데 굳이 종이 수첩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장 찍는 행위가 여행자들을 왜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까요? 저는 이거 완벽한 심리 해킹이라고 봐요. 우리 롤플레잉 게임 할 때 퀘스트 깨고 배지 모으려고 밤새우잖아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고 허벅지 터질 것 같을 때 저 멀리서 그 빨간 부스 딱 보이면 갑자기 막 없던 힘이 솟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거죠. 고통이라는 생물학적 신호를 스탬프라는 즉각적인 보상으로, 그러니까 도파민으로 덮어버리는 뇌의 착각을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인간 행동 심리학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완주라는 장기 목표만 보면 금방 지치는데 10km, 20km마다 주어지는 즉각적인 성취가 페달을 계속 밟게 만드는 심리적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길 잃지 않는 팁도 빼놓을 수 없죠. 카카오맵 같은 앱에 자전거길 GPX 파일 띄워놓고 내비게이션처럼 보면서 가는데 앱이랑 실제 현장의 파란색 산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무조건 현장 바닥에 칠해진 파란색 자전거길 표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도는 업데이트가 좀 늦을 수 있지만 현상 표시는 태풍이나 공사 때문에 생긴 실시간 우회로를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화면만 맹신하다가 절벽이나 사유지 한가운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아, 바닥에 파란 선이 진짜 생명선이네요. 자, 이제 심리적 무장도 했고 길 찾는 법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현실의 멱살을 잡고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죠? 바로 코스 난이도입니다. 아, 드디어 통곡의 벽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동쪽 표선에서 함더 코스는 아주 평탄하고 경치도 좋아서 막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 블로거 나리님이 명명하신 그 이름,
초보자들의 통곡의 벽이 등장합니다. 송악산에서 법한바당으로 이어지는 남쪽 구간은 지형 자체가 아주 끔찍합니다. 일단 해안 절벽이 많아서 오르막 내리막이 롤러코스터처럼 무한반복돼요. 듣기만 해도 다리가 아프네요. 게다가 제주도 남쪽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맞바람, 역풍을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평지에서 페달을 막 밟아도 자전거가 오히려 뒤로 밀리는 듯한 엄청난 저항을 겪게 되죠. 얼큰님 무기 보니까 여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륙 쪽 지름길로 빠지려다가 진짜 지옥을 맛봤다면서 절대 도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내륙 쪽이 훨씬 가파른 산길이라면서요. 네, 함부로 길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근데 평지에서 시속 15km로 달리는 초보자가 이 통곡의 벽 오르막을 만나면 대체 기어 변속을 어떻게 해야 안 다치고 올라갈 수 있나요? 그냥 오르막 시작해서 페달이 엄청 뻑뻑해질 때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변속기 딸깍 누르면 되나요? 와, 그게 자전거 다 망가지고 무릎 나가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전거 체인이랑 기어 원리를 고무줄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오르막에서 무거운 페달을 억지로 밟고 있을 때 체인은 진짜 끊어지기 직전에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 장력이 엄청 들어가 있군요. 하면 기어박스 자체가 와창창 부서지기도 합니다. 장력이 걸린 상태에선 기계가 작동을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변속 타이밍은 오르막을 딱 눈으로 확인한 시점, 그러니까 체인이 아직 팽팽해지기 전인 평지에서 미리 기어를 낮춰두는 겁니다. 아, 미리요? 네, 자전거한테 체인 옮길 여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기어 가볍게 세팅해놓고 평지에서 돌리던 다리의 회전수를 언덕에서도 똑같이 유지하면서 가볍게 춤추듯이 올라가야 합니다. 무조건 미리 준비해야 기계가 비명을 안 지른다는 거네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가볍게 해도 오르막이 너무 길어서 허벅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으면요?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자전거에서 내려야죠. 걸어 올라가는 건 이른바 끌바라고 하죠. 자전거 끌고 가기. 무조건 끌바 해야 합니다. 아, 표기하고 걷는 거요? 네, 많은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페달 밟으려고 하다가 무릎 인대 염증이 생겨요. 무릎 한 번 나가면 남은 3일 여행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연의 물리법칙 앞에서는 자존심 굽히고 몸살이는 게 진짜 현명한 고수입니다. 끌바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완벽한 생존 전략이다. 명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일정 분배도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쪽 평지는 하루 80km 잡아도 되지만 남쪽 통곡에도 지나는 날은 50km 이하로 팍 줄여야 관절 보호하면서 완주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지형 난이도랑 내 남은 체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계산해서 에너지를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자전거 카본 프레임이 왜 중요한지부터 통풍 안 되는 면바지의 위험성, 반시계 방향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우르막 기어 변속의 고무줄 메커니즘까지 이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해킹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 뜯어봤습니다. 네, 정말 샅샅이 살펴봤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자전거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땀 흘리는 레포츠가 아니라 엄청난 치밀함과 생존 전략이 필요한 과정이네요. 한국관광공사 기사에 인용됐던 플라톤의 철학이 딱 떠오르는데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연에서 창조된다고 했잖아요. 멋진 말이네요. 자전거 여행은 자동차라는 튼튼한 철갑을 벗어던지고 오르막의 중력이랑 역풍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자연의 물리법칙 속에 내 몸을 직접 던져넣는 행위입니다.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제주라는 섬의 맥박과 인간의 호흡이 완전히 동기화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엔진의 굉음이나 차창 유리라는 필터가 전혀 없잖아요. 제주의 비바람, 심지어 내 근육의 고통마저도 날 것 그대로 피부로 쫙 흡수하는 시간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를 들으시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동차 타고 시속 80km로 막 에어컨 바람 쐬면서 달릴 때 창밖으로 휙휙 무의미하게 지나쳐버렸던 그 풍경들이요. 땀방울 훔치면서 자전거 위에서 시속 15km로 천천히 달릴 때는 과연 어떤 색깔로, 어떤 온도로 여러분을 덮쳐볼까요? 속도를 늦추고 온전히 내 근육만 사용하는 순간 예전에는 절대 안 보이던 바닥에 작은 들꽃이나 파도의 미세한 결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 두 다리의 뻐근함과 맞바꾼 그 15km의 느린 속도가 어쩌면 우리가 이 숨가쁘고 효율성만 따지는 일상 속에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시간의 진짜 질감을 다시 느끼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금만 줄이시고 여러분 주변의 익숙한 골목길이나 동네 하천길을
두 발로 아니면 자전거로 한번 천천히 누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이온 음료 광고 속 매끈한 상쾌함 뒤에 숨겨진 진짜 땀내나고 거칠지만 가슴 뛰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페달을 밟아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